규칙들은 어떠한 기관에서 그 규칙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유저들이 거기에 달라붙으면 됩니다. 그죠? 네. 인코텀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죠.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인코텀스라고 하는 규칙들을 활용을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자기의 매매 계약에 준거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나 우리나라 국가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인코텀스를 쓰건 말건 별로 관여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뭐 비준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상거래 당사자 자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한 보호나 법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계약에다가 반드시 그걸 준거법으로서 준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준거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이 규칙이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 인코텀스 같은 것들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준거하는 규칙이겠고, UCP 같은 것들은 누가 준거하는 규칙이라고요? 무역거래 당사자가 준거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거는 은행들이, 그죠? 은행들이 준거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에다 UCP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별다르게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적일자 해석이라고 하는 걸 UCP에 준하겠다라고 우리 매매계에서 정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보다 더 명확하게 선적일자를 며칠이라고 정하는 게 더 맞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과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준거한 당사자만, 여기는 채약국만, 다만 채약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개의 규칙들은 관습에서 규칙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어느 나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야, 이런 거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간 것들이 많고요.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인코텀스처럼 전 세계에서 사용하던 FOB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관습을 규칙한 것들, 이게 이제 주로 규칙의 형태로 띄고 있죠. 규칙 신구 또 뭐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뭐 무슨 원칙 뭐 있었죠? 뭐 유니드 오브 프린시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또 무슨 관행, 무슨 관습 이런 거 있었죠. 국제표준은행 관행, 국제표준은행 관습 관련한 거. 근데 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니드 오브 프린시플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반면에 ISBP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있죠. 얘네들은 UCP에서 그 권한들을 부여했고, 얘네들은 CISG에서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구속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걸로 다수의 종속 계약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불특정 선물 거래가 주종을 이뤄섰습니다. 무역 거래는 그래서 갬블링이에요. 있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거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환율이력 통화라고 하는 것들, 환리스크 대응 기법에서 선물 옵션 이런 거 배웠었는데요. 그 선물이 저 선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 있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거래하는 것들. 여기도 말 그대로 있지도 않은 것들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외국환 거래법에서 외환 파생 상품의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 외웠잖아. 외웠죠? 외웠겠죠? 네. 향후에 그런 수익 규모나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규모 외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외환 파생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있지도 않은데 거래하는 거고, 내가 그 물건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정해진 날짜까지 못 만들고 못 선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거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거래라고 하는 건 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다 여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무역거래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에 무역실무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셨던 거였고, 그죠? 네. 이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50점짜리 테마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 무역거래의 무역실무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 수업을 가서 무역실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확장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럴 정도로 모든 교수님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특이하게 삼는 부분들, 국내 거래량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바로 저 특수성 중에서도 저 위험성이니까요. 저게 우리 무역거래의 시작과 끝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50점짜리 문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공유할 기회가 모의고사 때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여러분들 꼭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참고로 지금 말했던 이 대명제들을 조금 강론적으로 잘라가지고 결제 파트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볼까요? 또 봐야 믿죠? 나도 문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1권에서
1권에서 61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616페이지. 자, 보시면 화환추심 결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얘네들이 한계성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신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나오죠. 네. 이 교수님은 당연히 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제가 기본 때도 말씀드렸죠. 절대 이거를 추심을 한번 내볼까라고 생각해서 내시는 분이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 가지고 낼까? 크레딧 리스크 가지고 뭐 내지? 딴 사람들이 이미 다른 거 냈는데 이런 관점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만큼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권에서 90 잠깐만요. 이게 아니지. 미안해요. 1권에서 네. 1권에서 그 기출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네.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수출보험을 내고 싶어서 냈다기보다는 그죠? 팩토링과 포페이팅이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2014년 16년 시점들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디플레이션 초입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초입 국면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회복 완화 국면에 와 있고,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읽었는데 그 뉴욕 주립대 교수 중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한 명 있어요. 그 닥터 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루비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20년에 10년 전에 비슷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초부터 그런 전조 증상이 조금 있을 거래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주가는 대충 한 20% 정도 빠질 것 같고 신흥국 주가는 대충 한 48% 정도 빠질 것 같답니다. 뭐 제가 그냥 대충 쉽게 표현한 거고요. 그 기고문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런 금융적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그 징조가 나올 거래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또 이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더 해드리고요. 네,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